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궁금증과 호기심을 썰로 풀어드릴 수달쌤입니다. 다양한 이야기들을 쉽고 재밌고 유익하게 요 땡그리들과 함께 썰로 풀어드리겠습니다. 땡그리들은 설명을 위해서 제가 즉석해서 그리는 캐릭터들입니다. 저 수달쌤이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의 온갖 이야기들을 스토리텔링으로 싱싱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 밖에 나왔는데도 눈깔도 멀쩡하고 심지어는 웃고 있는 이 물고기 같은 신선함으로 모시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요. 백제 시대의 달콤달콤한 러브 스토리입니다. 최근에 알라딘이라는 디즈니 영화가 개봉해서 큰 인기를 끌었죠. 가난한 소년 알라딘과 자스민 공주의 사랑이 램프의 요정의 도움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영화였는데요. 재밌는 사실은 알라딘 이야기의 원전인 아라비안 나이트에서 알라딘은 중국인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이 친구가 중국인이었던 겁니다. 그 당시 중국은 동방의 신비로운 나라라는 이미지라 그랬던 것 같은데 영화에서는 중동이나 북아프리카의 이슬람 국가로 묘사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셨습니까? 이 영화가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삼국유사 속 서동요 설화랑 상당히 흡사하다는 사실 말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가난한 백제 소년이 신라의 아주 어여쁜 공주님과 결혼도 하고 백제 제 30대 국왕 무왕으로 즉위하는 이야기를 풀스토리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삼국유사를 쓰신 1년 스님께서 남긴 이야기인데요. 한번 같이 가보시죠. 자, 그럼 오늘의 주인공 서동의 어린 시절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서동이란 말을 캐는 소년이라는 뜻이죠. 요게 마입니다. 마. 영양 만점의 마인데 생긴 거 좀 이 그림은 좀 먹같이 생겼는데요. 이 서동은 이름 그대로 어릴 때는 말을 캐며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는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는데요. 지금도 익산에 가면 서동 생가터가 남아 있습니다. 오늘날 서동 생가터가 어디냐면 여기가 익산시고요. 여기가 바로 서동 생가터가 있는 장소입니다. 옛날에는 마룡지라고 불렸었는데요. 요 연못이 이 연동제라는 곳 바로 옆에 서동 생가터가 있습니다. 역시 우리 주인공은 비범하죠. 출생의 비밀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우리 서동은 아버지가 없이 자랐는데 어느 날 어머니께 서동이 물어보지 않았겠습니까? 어머니, 왜 저는 아버지가 없습니까? 오늘은 그 대답을 좀 꼭 들어야겠습니다. 강경하게 나오는 아들에게 어머니는 이윽고 사실을 말했을 겁니다. 아들아, 너의 아버지는 사실 연못에 사는 용이시란다. 이 용입니다, 여러분. 용. The truth is your father is a dragon.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서동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What the... 뭐라고 했겠죠? 그런데 이 서동 생가터가 진짜로 남아있느냐? 그래서 제가 직접 가봤습니다. 서동 생가터에 가면 이런 조형물이 남아있는데요. 여기가 서동 어머니, 여기가 서동 아버지 되시겠습니다. 아버지가 무슨 공 같은 걸 입에 물고 있죠. 목이 막혀 보이는데요. 이 서동 이야기는 삼국유사에 남아있는데요. 여기에 이렇게 적혀 있죠. 실제 삼국유사 원문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한번 같이 보시죠. 30대 무왕의 이름은 장이다. 그의 어머니는 과부였는데 수도 남쪽 연못가에 집을 짓고 살다가 그 연못에 용과 정을 통하고 아들을 낳았다. 어려서의 이름은 서동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삼국유사에 나와 있는 이야기죠. 자, 그런데 놀랍게도 리얼 용이었던 거죠. 물론 이제 기록 그대로 믿어가지고 서동 아버지가 용이고 서동은 하프 드래곤이다. 이거는 좀 사실이 아닌 것 같고요. 아마도 용은 상징적인 의미로 해석을 해서 서동은 백제 왕이나 백제 왕족의 서자였다라는 표현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서동 생가터는 과연 어떤 모습인가? 그래서 제가 직접 가봤습니다. 익산에 가면 서동 생가터에 이런 식으로 조성을 할 것이다 라는 표지판이 있는데요. 서동 생가가 여기에 있고 그 옆에 지금 그 서동의 아버지가 살았다는 연못이 이렇게 남아있죠. 자, 그럼 제가 직접 서동 생가터에 드론을 들고 가서 찍은 장면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프트 오프. 자, 드론을 띄웠습니다, 여러분. 서동의 생가터가 이렇게 남아있는데요. 옆에 연못은
오늘날 이런 모양입니다. 지금은 겨울이라 이렇게 거무튀튀하게 보이는데요. 저게 다 뭐냐? 연꽃입니다, 여러분. 연꽃은 여름에 만개하는데요. 지금은 겨울이라 저런 모습이지만 꽤 연못이 크죠. 이런 모습을 여러분들과 함께 보고 있습니다. 자, 여름이 되면 이런 꽃들이 이제 만개하게 되겠죠. 서동생가터 정말 여름에 가면 너무 예쁩니다. 꼭 한번 여름에 방문해 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아주 예쁩니다. 자, 그렇게 말을 캐며 생계를 열심히 꾸리던 어느 날 서동은 신라 진평왕의 셋째 딸 선화공주가 그렇게 예쁘다는 소식을 들었나 봅니다.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같은 SNS도 없는 세상에 국경을 넘어 백제 땅까지 전달되는 그 미모, 정말 놀랍기만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서동에 이어지는 행보인데요. 선화공주를 만나겠다며 결의를 다지고 빡빡 머리를 밀더니 직접 신라 땅으로 떠납니다. 선화공주를 만나기 위해서 갔던 거리를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익산이고 여기가 경주인데요. 여기서 여기까지 정말 먼 거리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차가 있지만 그 당시엔 차도 없죠. 그래서 산 넘고 물 건너서 선화공주를 만나러 가는데 문제는 경주 땅에 도착했지만 경비가 삼엄한 신라 궁궐 깊은 곳에 살고 있는 선화공주 얼굴을 보는 것도 힘들었겠죠. 그래서 우리의 서동은 경주의 아이들에게 말을 주며 친해진 다음 문제의 그 노래를 살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난리가 났죠. 말을 공짜로 나눠준다는 젊은이가 있었으니까요. 자, 이 선화공주와 관련된 노래, 이거 국어 시간에도 많이 배우는 노래죠. 선화공주님은 남몰래 시집가두고 맞둥서방을 밤에 몰래 안고 간다네 라는 이 노래는 사실 교과서에는 이렇게 실려 있지만 많이 순화되어서 그렇지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상당히 야한 내용일 수 있습니다. 요즘 같으면 말이죠. 이 19금 딱지가 딱 붙겠죠. 이런 노래는 말이죠. 엄마 지금 뭐 들어? 우리 철수 착하지? 철수는 씻고 코 잘 시간에 어서 방에 들어가자. 이렇게 차단을 해줘야 되는데 말입니다. 우리의 주인공 서동은 노래의 내용이나 팩트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아이들을 마로매수해서 요즘 말로 하면 가짜뉴스, 유언비어를 살포하게 한 거죠. 그래도 효과는 확실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자극적이고 나쁜 소문은 빠르게 확산되기 마련이죠. 오늘날은 가사만 남아있지만 노래는 서라벌의 화제가 되었고 신하들과 진평왕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신하들은 선화공주의 행실이 나쁘다며 진평왕에게 결단을 내릴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였고 결국 진평왕은 선화공주를 궁궐 밖으로 쫓아내게 되죠. 선화야, 이게 어떤 일이냐? 사실이냐? 아버지 아니에요. 저는 모르는 일이에요. 아니 땡 굴뚝에 연기가 나겠느냐? 이 녀석아! 이러면서 선화공주는 궁궐 밖으로 강퇴되게 됩니다. 선화공주 입장에서는 이게 말인지 망아진지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이었을 텐데요. 정말 열받았겠죠. 막내딸이 유배 가는 것을 안타깝게 여긴 왕비가 순금을 좀 챙겨주긴 했는데 궁궐 밖으로 나온 선화공주를 기다리고 있던 남자가 있었으니 바로 서동입니다. 온 장안의 악성 댓글로 몸도 마음도 피폐해진 선화공주를 기다리고 있던 이 서동이라는 남자. 이 서동은 피폐해진 선화공주에게 따뜻한 표정으로 뭔가 힘든 일이 있으셨나 봅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서 모든 것을 이해한다는 표정으로 다가갔죠. 이 공감 능력 100%의 이 청년을 보고 선화공주는 흔들리게 됩니다. 실제로 전후 맥락을 다 알고 있으니 표정이 얼마나 자연스러웠겠습니까? 당시 신라와 백제는 사이가 대단히 나빴는데요. 신라의 공주를 만나기 위해서 이 정도 계략은 있었어야 했던 걸까요? 서동이 따라오는 것을 허락한 선화공주는 어느 순간 이 정체불명의 남자에게 정이 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뭔가 믿음을 주게 된 거죠. 둘 사이에는 애틋한 감정이 싹트게 되고요. 드디어 이때 그 명장면이 나오게 되는 거죠. Princess, do you trust me? Yes! 이거 설정일 때도 좀 그렇네요. 이윽고 자신의 정체를 밝힌 서동과 그토록 찾던 유언비어 최초 유포자를 찾았음에도 그를 따라가기로 한 선화공주는 사이좋게 손잡고 백제 땅으로 넘어옵니다. 그런데 이 찢어지게 가난한 시댁을 본 선화공주는 경악했겠죠. 그렇지만 선화공주에게는
이게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골드입니다, 여러분. 왕비가 챙겨준 순금이 있었죠. 서방님, 이제 우리는 팔자 폈어요. 이것 좀 보세요. 순금 덩어리입니다. 자, 선화공주가 이렇게 서동에게 황금을 보여주자 서동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게 뭡니까? 서동은 황금이 뭔지를 몰랐습니다. 삼국유사를 읽어보면요, 선화공주가 친절하게 서동에게 설명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서방님, 이건 황금이라는 거예요. 골드. 이걸로 이제 집도 사고 땅도 사고 이거 하나면 한평생의 부를 이룰 수 있을 거랍니다. 그러자 이 서동이 얘기하기를, 내 어려서부터 말을 캐던 땅에 이런 것은 아주 지천에 널려 있습니다. 네? 난리가 난 거죠. 실제로 직접 가봤더니 이건 뭐 거의 노천 광산 수준인 겁니다. 이걸 보고 선화공주가 했던 말이 또 신금을 울리죠. 서방님, 우리 아버지께 순금을 좀 보내드리면 어떨까요? 라고 말하죠. 시댁도 챙기고 친정도 챙기는 이 마음 씀씀이 과연 서동이 반할만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문제가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택배가 없어서 황금을 옮기기가 용이치 않았던 거죠. 이때 또 램프의 요정 지니 같은 분이 등장하십니다. 서동 부부가 금을 모아서 산더미처럼 쌓아놓고는 인근 용화산 사자사에 계신 지명 스님을 찾아가서 방법을 여쭙자, 지명 스님이, 자, 내게 방법이 있어. 내가 신통력으로 금을 보내주겠어. 내게 가져오시오. 라고 말하시며 백제시대 택배계의 거성 지명 스님께서 흔쾌히 부부의 청을 들어주기로 합니다. 그 뒤에 선화공주가 편지를 써서 이 황금 덩어리와 함께 갖다 놓자 지명 스님은 한 방에, 성격도 화끈하시게도 한 방에 신통력으로 하룻밤 만에 신라 궁궐로 보내드렸죠. 요즘 택배보다 월등히 시스템이 좋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려 백제시대 택배 클래스입니다. 진평왕 입장에서는 애지중지하면서 키운 공주가 행방불명이 돼가지고 근심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텐데, 편지와 함께 황금을 받자 우리 딸이 시집 한번 잘 갔구나 하고 좋아했을 겁니다. 황금을 받은 후엔 진평왕이 서동을 무척 좋아하고 늘 편지를 보내서 안부를 물었다고 합니다. 영화 알라딘에서도 알라딘이 지니의 도움으로 아바부아의 왕자가 된 다음 온갖 금은 보화로 자스민 공주 아버지의 환심을 사는 내용이 있죠. 기억하실 겁니다. Prince Ali, fabulous he, Ali 아바부아. 이후 인심을 얻어서 백제 무왕이 된 서동과 왕비가 된 선화공주. 그런데 놀랍게도 서동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기서 또 다른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무왕이 부인과 함께 그 사자사, 지명스님이 계신 그 사자사에 가던 중에 용화산 아래 큰 연못가에 이르렀는데, 그때 미륵부처님 세 분이 연못 속에서 짠 하고 나타나셨답니다. 그리고 곧 사라지셨는데, 이 왕비가 이곳에 큰 절을 짓는 게 제 소원입니다 라고 했죠. 왕과 왕비쯤 되니까 소원 성취 스케일이 좀 남다릅니다. 여보, 우리 내일 결혼기념일인데 뭐 해줄 거야? 응? 자기 원하는 거 있어? 별건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절 하나 지어줘. 그래 그거 참 좋은 생각이다. 뭐 이런 식인 거죠. 그 아내, 그 남편입니다. 무왕은 왕비의 말이 옳다고 여기고 이 곳 연못에다가 절을 지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죠. 자, 부처님이 나타난 것이 이 연못이라 당시의 토목 기술로는 여기에 절을 짓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때 또다시 우리의 해결사가 등장하시는데요. 누구일까요? 역시 그분이시죠. 무왕의 진이와도 같은 지명 스님은 신통력을 부려서 하룻밤 만에 산을 무너뜨리고 연못을 메운 다음 평지로 만들었습니다. 택배업뿐만 아니라 토목공사에도 일가견이 있으셨던 거죠. 그리고 그 땅에다가 세 분의 미륵 부처님을 기려서 탑도 3개, 그리고 부처님이 들어가 계시는 금당도 3개를 만들어 미륵사를 창건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익산 미륵사지의 창건 설화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월이 흘러 이 미륵사지는 훼손이 됐고요. 결국 일제강점기 때 찍힌 사진을 보면 미륵사지의 2개의 석탑 중에 하나만이 이렇게 완전히 훼손된 모양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본 사람들이 일제강점기에 이 탑을 보수한다고 뒤에 콘크리트를 발랐어요. 지금 이게 다 콘크리트입니다.
그래서 이 콘크리트를 해체해서 다시 우리의 기술로 미륵사지를 복원해 놓았죠. 지금 요 사진은 미륵사지의 전경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 있는 것이 동탑, 여기 있는 것이 서탑입니다. 가운데는 원래 목탑이 있었는데 이 서탑을 복원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했고요. 결국은 오늘날 이런 모양으로 우리를 반겨주고 있죠. 지금 이것은 우리의 현대 기술로 새롭게 만들어 본 동탑이고요. 여기가 서탑입니다. 지금 뒤쪽에서 제가 사진을 찍었기 때문에 이런 모양인 거죠. 자, 그러면 미륵사지의 전경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게 바로 겨울의 미륵사지의 전경인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에 있는 요 돌들은 미륵사지에 남아있던 석재들입니다. 당시에 웅장했던 미륵사에 남겨진 유산인 거죠. 그리고 이 탑이 그 유명한 1400년이 넘은 서탑이고요. 그리고 옆에 있는 것이 동탑입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여기에 있는 요 모양이 옛날에 목탑이 있었던 장소이고요. 이 뒤편으로도 여기까지가 다 절이었습니다, 여러분. 상당히 거대했던 백제 최대의 사찰이었고요. 이 뒤쪽은 조선시대의 건물지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요 건물 안에 뭐가 있냐면 조선시대 가마터도 있습니다. 이렇게 조선과 백제가 함께 어우러져 있는 이 유적지 제가 한번 다녀와 봤는데, 자, 요 탑이 바로 미륵사지에 남겨져 있던 서탑을 오늘날의 기술로 해체 복원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해체 복원을 했다는데 여기는 왜 만들다 말았지? 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남겨져 있던 석재를 최대한 활용해서 원형 그대로 만들다 보니까 원래부터 이런 식으로 복원하기로 계획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서탑을 해체 복원하는 과정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 서탑의 밑부분에 놀라운 비밀을 간직한 무언가가 숨겨져 있었는데요. 그것이 과연 무엇이었는지 수달쌤의 스토리텔링 한국사 다음 편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편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를, 재미없으셨다면 싫어요를 눌러주세요. 안 누르실 거죠? 감사합니다.